바로 이 이미지와 생각 간의 관계를 파고드는 학문, 이 학문을 우리는 도상학이라고 합니다. 이때 도상학이라는 말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제가 바로 그 도상학자입니다. 생각과 이미지 관계를 파고드는 학문, 이 학문은요 사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각의 경험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강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각의 경험을 해석하고 또 이해하려는 학문도 그만큼 오래됐죠. 근데 이 학문을 하려고 하면요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어떤 이미지도 자연스러운 게 없거든요. 과거에 만들어진 이미지 물론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도 역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보기만 해도 이해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이미지를 쓰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 이미지를 본다고 했을 때 우리와 동일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느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불상을 본다고 하죠. 불상을 불교도가 보는 것과 불교도가 아닌 사람이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감정과 느낌을 갖겠죠. 일장기 어떻습니까? 오늘날 일장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종종 외국에서 일장기가 뭔지 이해 못하고 쓴다는 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항의를 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주의 경험을 겪었던 사람들과 겪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일장기 이미지를 보고 이해하는 바가 매우 다릅니다. 제가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당시에 초등학교에서 항상 많이 나오는 과제가 뭐였는가 하면은 포스터를 그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포스터를 제가 뭘 많이 그렸냐면요, 공장을 그리고요, 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막 나오는 걸 그렸어요. 또 고층 빌딩을 그려놓고 거기에 고가도로가 막 지나가는 그림들을 그렸어요. 발전 한국, 산업화 한국, 근대화 한국. 30년이 지나서 오늘날 그 이미지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오늘날 많은 한국 사람에게 그 이미지를 보여주면요, 근대화란도 생각도 들겠지만요, 공해, 과밀화, 도시 집중,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한 이미지를 보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변화해 왔고 그 문화가 변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만큼 살지 못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종종 그려진 나오는 엽서나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가 70년대 그렸던 그런 이미지들이 실려 있습니다. 왜?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게 자랑인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살게 되었다. 더 이상 우리가 자연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도시 문화를 갖게 되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랑거리가 된 것이죠. 이미지는요, 문화적 기호입니다. 어떤 문화 속에서만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미지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 자체를 종종 이해해야 합니다. 그 문화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썼듯이 역사, 문학, 철학, 그래서 이것을 다 합해서 하는 학문이 바로 도상연구입니다. 도상학을 연구하기 위해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책을 읽어야 하고요, 그리고 많은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도상연구라는 건 사실은 쉽게 할 수 있는 연구가 별로 아닙니다. 어떻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도상학자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미지, 제가 예전에 한번 캠브리지에 갔는데요, 캠브리지에 제가 연구를 하러 갔더니 거기 캠브리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제가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연구를 왔나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숙소를 준 제 선배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저기 온 저 사람이, 저 후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도상학자가 뭐라고 설명하기가 복잡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저희 로버트 랭든 교수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라고 대답해 줬어요. 그날 저녁에 그 캠브리지에 있는 많은 가족들이 모였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다양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 이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유행을 할 때였는데요, 정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이 그랬냐는 동부터 시작을 해갖고 나중엔 노스트라다무스 얘기까지
물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도상학자. 흔한 이미지는 사실은 우리가 영화에서 그려지는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다빈치 코드의 로버트 랭던 교수 보면 근사한 복장으로 주로 박물관과 미술관에 멋지게 나타나죠. 옷도 깨끗하고 그리고 근사하게 이 도판을 펴놓고 오른쪽에는 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멋진 커피를 마시면서 이 예술품을 논합니다. 그리고 강연을 하면 강단이 가득 찹니다. 다빈치 코드 1편에 보면 앞에 강단이 가득 찼어요, 학생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질문도 잘하는 데다가요. 거기 나오는 레프레젠테이션을 보잖아요. 그럼 거의 EBS 다큐멘터리 수준입니다. 이런 이 PPT, 이런 이제 파워포인트가 아니고 거의 다큐멘터리 수준입니다. 막 화면이 돌아가고 커지고요. 거의 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죠. 그리고 거기다 모든 고대 언어를 또 다 잘 읽습니다. 그것도 잘. 거기다 가끔 보면 모험에 말려들어서 격투도 하는데요. 가끔 이겨요. 그렇게 생겼습니까? 실제로는 전혀 이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대 언어를 다 읽을 줄 안다?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거기다가 종종 그 성당에 가서 쓰여 있는 라틴어나 이런 그 명문들, 인스크립션이라고 하죠. 그건 약자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고 줄줄줄 읽을 수 있다는 건 텔레비전에서 하는 일이지 실제로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고요. 종종 사전을 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낑낑거리고 이것저것 뒤져가면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상은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실제로 도상학자의 일은 여러 가지 문헌적 근거를 찾아서 도서관을 다니고 그 도서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그걸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또 해석이 안 되면 또 다시 더 많은 자료를 찾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책 더미에 묻혀 살고 연구실은 거의 뭐 헌책방 수준이고 이게 도상학자의 삶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만 말씀드리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연구한 거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1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이 사람 워낙 유명하죠? 이 사람은 니콜로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공부한 사상가입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라는 사람 워낙 유명해서요. 지금도 서점에 가시면 굉장히 많은 책이 니콜로 마키아벨리에서 나와 있습니다. 또 니콜로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쓰여진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 악한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왜 악한으로 많이 알려져 있느냐? 니콜로 마키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군주는 사람이기도 해야 되지만 짐승이기도 해야 된다. 근데 짐승이 되는 방법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여우처럼 속이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사자처럼 폭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법이다. 여우는 늑대한테 지기 때문에 사자 같은 힘이 필요하고 그러나 사자는 힘만 있기 때문에 여우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군주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마지막으로 뭘 덧붙였느냐. 군주는 절대 다른 사람이 본인이 여우임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이랬습니다. 그게 군주가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굉장히 화가 났죠.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권력 정치가의 이미지를 투사해왔습니다. 오늘날은 마키아벨리 이미지가 많이 변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상가고요. 또 근대의 가장 중요한 사상가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키아벨리의 전기나 글을 읽으시면 반드시 바로 이 초상화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날 한국에 나와 있는 많은 마키아벨리 된 글들, 또 마키아벨리 글의 번역들 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와 있는 마키아벨리 글이나 번역에도요, 마찬가지로 이 초상에 실려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1527년에 죽었습니다. 여기에 이 그림을 그린 산토 디 티토가 이 그림을, 이 산티 디 티토가 실제로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조차도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이 그림이 그려진 건 16세기 후반입니다. 따라서 이 그림은 살아있는 마키아벨리를 놓고 그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그림이, 이 초상이 아마 마키아벨리를 잘 표현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초상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앞으로 마키아벨리 연구한 사람들은 이 초상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인가? 1586년에 잔 바티스타 델라 포르타라는 사람이 바로 관상학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관상, 미신이라고 알고 있죠. 관상만 보고 그 사람의 운명을 안다. 관상만 보고 누가 결혼해도 될지 안 될지를 안다. 관상만 보고 그 사람이 아플지 몇 살까지 살지를 안다. 되게 웃긴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신적이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서양적인 것으로 들리죠. 그러나 여기 연도를 보시면요. 사실은 16세기에도 관상학은 유행했고 17세기도 유행했고 18세기도 유행했고 19세기에도 유행했고 심지어 20세기에도 서양에서는 관상학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관상학에 보면 원숭이상과 고양이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원숭이상의 인물을 놓고 뭐라 그러냐. 저 좁은 뺨과 그리고 좁은 미간 그리고 눈은 뭘 의미하느냐. 교활하고 남을 속이려는 본성을 의미한다고 써져 있습니다. 이 두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얼굴과 이 마키아벨리의 얼굴 얼마나 닮았는지 보십시오. 놀라울 정도로 닮았죠. 제 생각하기에는요, 이 마키아벨리의 초상을 그린 산티디토가 그린 게 맞다면 이 사람은 아마 당시에 관상학을 창조했을 겁니다. 왜? 마키아벨리가 그렇게 교활하고 나쁜 인물인데 얘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마키아벨리를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뭘 참고했겠습니까? 당시에 교활하고 약삭빠르고 남을 잘 속이는 위선적 인물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책이나 글을 참조했겠죠. 그래서 이 초상을 그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마키아벨리 연구할 때 이 초상을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건 마키아벨리에 대한 글을 쓰면서 앞에다가 마키아벨리에 대한 욕을 써놓은 것을 맨 앞에 올려놓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게 도상학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네 강의에서는요, 제가 공부하는 다른 여러 분야 중에서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 그 중에서도 기독교, 특히 중세 기독교의 상징들과 그리고 오늘날 그리고 과거의 정치의 상징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예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께 얼마나 재미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5강의가 끝나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느꼈듯이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새로운 것을 이해하게 되는 기쁨을 가지시게 된다면 아마 제가 오늘 강의하는 모든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